네, 안녕하세요. 저 스토킹 범죄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연구 요약을 발표할 연구 책임자 장다혜입니다. 사실 저 이 과제가 그러니까 2개년차로 개발된 과제고 작년에 2년차 연구로 종료된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개발하신 분이 윤정숙 박사님이신데요. 윤정숙 박사님이 아마 이상동기 이 과제랑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시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 연구 책임자로 결합하게 됐고, 이 과제 애초의 이제 목적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이 됐는데 과연 이 현재 이 처벌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제대로 범죄 억제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처벌법이라던가 방지법이라던가 개선 방안을 도출하자는 그런 목적 하에 이제 구성된 과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작년, 그러니까 1년차 과제에서는 그동안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 수용된 교정기관 내에 스토킹 범죄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특성과 위험성 평가를 이제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2년차에는 보호관찰 및 벌금형, 그러니까 보호관찰 대상자인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인 경우에 대부분 이 보호관찰소에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그러니까 치료 교육을 받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보호관찰 대상자인 그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특성 조사를 해서 그 1개년 차와 2개년 차에 이제 진행되었던 전체 스토킹 범죄자의 좀 특성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과제를 큰 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저희가 이게 어쨌든 저희 연구원의 특징이 여러 전공자들이 결합해서 융복합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같이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1년차 때는 처벌법 중심의 조사를 했다면 2년차 때는 특히 2023년 7월에 그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이 방지법이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실효성이 있는가를 진단하고 평가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방법은 우선 스토킹 범죄자 특성 분석을 했는데,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제 총 122명이었고 이전에 119명, 그러니까 교정시설 내 스토킹 범죄자 119명과 합쳐서 총 241명의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셨는데, 이쪽 파트는 사실 윤정숙 박사님께서 진행한 파트지만 그래도 제가 잘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그러니까 스토킹 방지법에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방지법에 따라서 지원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방지법 체계가 다른 나라 비교법 연구를 시행했을 때 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좀 어떤 모습, 어떤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분석할 필요성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외국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스토킹 피해자를 중심으로 찾아봤을 때는 스토킹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또 영미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우에는 관계성,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 좀 집중해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이제 파생된 이 별도의 이제 법률들을 구축해가지고 이게 확대하고 있어서 좀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비교법 연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방법을 3가지를 중심으로 종합된 이제 주요 연구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그 전체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은 지금 이게 어쨌든 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판결을 받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 가해자들 대다수가 남성이고 91.3% 이상이 남성이고, 연령대도 대충 이제 고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40대가 좀 더 많은 편, 그리고 뭐 고졸 이상이 많았고, 그 다음에 직업 같은 경우에도 무직이나 일용직 계약직으로 직업이 불안정한 경우들이 많았고, 미혼 가해자들이 많았고, 전과 이력이 있는 가해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절반 이상의 가해자들이 만성적인 음수나 약물 남용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정신질환 이력도 마찬가지로 보고가 됐고, 여러 정신질환의 이력을 겪고 있는 비율도 거의 50% 육박하는 상태였습니다. 범죄 사건은 이 상세한 내용은 표가 있긴 한데요. 범죄 사건은 메시지 도달,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자 메시지가 가장 많았는데, 문자 메시지 부분은 실제로 이제 좀 증거가 가장 많이 남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봄, 접근과 같은 감시, 그러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하는 형태의 것들이 많았고요. 이 지속기간은 교정기간, 그러니까 교정시설이냐 그러니까 보호관찰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이제 지속된 사건들의 범죄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동시에 이제 스토킹만으로 처벌된 사람 말고도 폭력,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에도 38.8%가 나타났는데 교정시설은 물론 더 많은 비율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 중에 좀 특이한 상황은 피해자 보호 조치, 그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 그러니까 56.4%가 이를 위반했고 잠정조치 위반을 살펴보면 57.9%로 좀 많았습니다.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피해자를 보면 이것과 비교해서 주 피해자는 대다수가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근데 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남성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한 15.7% 정도로 나타나서 실제로 남성 피해자들도 있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피해자 연령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40.59. 근데 어제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높은 비율은 20대이긴 합니다. 가해자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체 58.1%가 전 연인 관계고 그 다음이 이제 잘하는 친구나 지인 경우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 뮬렌의 스토킹 유형 분류법을 활용해서 작년 이제 2개년 다 분석하셨을 때는 거절당한 자의 유형이 63.1%로 가장 높았는데 이 거절당한 자의 특징은 음주나 약물 이력이 50%로 좀 가장 높게 나타난 좀 그런 특성을 보이고 그리고 무능한 구해자 유형도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데 무능한 구해자인 경우에는 그 정신병력 이력이 63.9%로 또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좀 이런 특성이 이 표에 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력성과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이제 했던 그런 요소들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봤을 때는 스토킹 관련해서 이제 폭력 발생에 그러니까 어떤 스토킹의 특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감시를 하는 스토킹이 좀 더 폭력을 동반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보호조치와 같은 감시 위반을 수반한 스토킹 같은 경우에도 높게 나타났고 아까 말씀드린 유형 중에 거절당한 자의 유형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또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약물 남용 이력, 그다음에 그 집착 성향, 그다음에 고용과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스토킹 사건에서 폭력 발생이 이 좀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협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보호 조치 같은 그런 감시 위반이 있는 경우 거절당하는 자의 유형이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리고 약물 이력이나 이런 좀 고용 경제적 관계가 실제로 이런 보호 조치 위반을 이끌어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가해자에 대한 개입 시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 지원 체계 운영 실태와 쟁점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인데요. 이 이유는 그러니까 스토킹 방지법에서 지금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을 기존의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이런 형태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피해자 지원 기관이 스토킹을 피해자를 전담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전담하는 기관은 사실 전국에 한두 군데, 지자체 한 군데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들어서 처음에 초반에는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이미 스토킹 사건 자체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과 연관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해자, 그러니까 상당수의 가해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되는 가해자가 전 연인이거나 현재 연인, 아니면 전 배우자거나 현재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들이 많아서 사실 이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지원기관들도 우리가 원래 해왔던 일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 지원에 있어서 실제로 지원 제도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 긴급주거 지원인데 긴급주거 지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여가부가 활용도가 너무 낮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유를 같이 조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살펴보니 이 문제는 이 긴급주거 지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스토킹 가해자가 자신의 가족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만 피한다고 해서 제3자에 대한 스토킹 피해 혹은 제3자를 통한 본인에 대한 스토킹을 중단시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쉼터나 임시숙소는 피해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학교나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에 이런 임시주거가 위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가 이미 스토킹 피해가 본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피해인데 본인의 임시 거주 시설로의 이동은 본인의 일상을 마찬가지로 파괴하는 일이라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었습니다.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이런 지속 지원을 좀 안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는 특성을 나타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제폭력, 가정폭력과 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스토킹 피해로 인식되기보다는 남성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라고 인식되는 그런 인식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었고 그런 면에서 피해자들 스스로도 이것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거나 그리고 가해자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 이제 지속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이제 스토킹 처벌법과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모두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여성폭력 방지법에는 지금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스토킹 사건이 반드시 여성폭력과 관련된 사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나 이런 임대인의 갈등 아니면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사례는 그런 사례들도 있긴 한데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하는 문자들이 이 스토킹 역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기관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런 사례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책 제언은 우선은 정책 제언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토킹 가해 행위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가장 초기에 접촉하는 경찰의 스토킹 대응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을 그냥 이제 전담 경찰관뿐만 아니라 112 신고 담당자, 지역 경찰관, 수사관들을 모두 대상으로 사실은 스토킹 대응 전문성 강화해서 이들을 이런 위험 관리 체계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스토킹 가해자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이 특성이 아까 약물이라거나 음주 이런 문제도 있고 정신질환도 있고 특정 이제 좀 성향도 있고 이런 심리적 정신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이 형사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라던가 사회복지 서비스,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협력 절차를 제안하고 좀 어떤 방식으로 단계별로 각 기관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보고서에 수록을 했고요. 동시에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그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 조치의 그 상담 및 치료 위탁을 신설하는 방안을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보고서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적 개입에 관련해서는 이 프로그램 개발과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집행하고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스토킹 심리 치료 전문가 양성 과정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지원 체계와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이제 지원 체계는 젠더 기반 폭력, 여성 대상 폭력으로 하되 그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스토킹 대응 체계를 한 축으로 구축하고 다른 축으로 그 친밀한 관계가 아닌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이나 별도의 이제 지원 체계 마련해야 된다는 좀 안을 제시를 했고요. 이런 면에서 그 여성 폭력 방지법의 통합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대응을 위한 전문성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심리 상담 지원이 가장 많은데 그 심리 상담 지원이 이 특징은 스토킹 사건이 진행 중에 이 상담을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해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조력할 수 있는 안전 계획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가해자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평가를 하고 그것에 적절한 대처 방안을 상담원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안을 했고요. 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